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여 판결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에 관해 연방대법원은 같은 해 5월과 11월에 다르게 판결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의 경우는 합헌,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9명의 연방대법원 법관이 누군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5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명령 합헌 결정을 내린 9명의 법관들입니다. 5대 4의 결정으로 주지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죠. 합헌 결정을 주도한 5명의 법관들은 진보적인 4명의 법관들과 중도 보수인 대법원장이었습니다. 6개월 후 11월에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관한 판결은 정반대였죠. 5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바뀐 이유는 한 명의 법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진보적이던 긴스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그 공석을 매우 보수적인 베럿 대법관이 메꾸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의 집합 제한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5명의 대법관은 그전 5월에도 같은 입장이었던 4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과 새로 임명된 베럿 대법관이었습니다. 당분간 앞으로의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총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연방대법관은 보통 판사를 지칭하는 judge라는 말을 안 쓰고 justice라고 합니다. 한 명의 연방대법원장 chief justice와 8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연방대법원장은 Chief Justice John Roberts입니다. 아마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선서를 주도하는 대법원장을 보셨을 겁니다. 연방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2005년 이후 연방대법원을 Roberts Court라고 보통 부릅니다. 연방대법원 법관직은 종신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장치죠. 헌법에 쓰여진 말 그대로는 during good behavior, 한글로는 품행이 방정한 동안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모든 대법관들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추천하면 상원이 청문회를 열고 투표하고 과반수로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법관들을 임명한 대통령들입니다. 누가 임명했는가에 따라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그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현재 9명의 대법관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과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보수적일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소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주가 아닌 여러 개의 주가 관련된 소송이거나 대사나 장관들이 연루된 소송,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아래 법원에서 항소로 올라온 소송들입니다. 항소로 올라온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헌법과 연관이 있거나 연방법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연방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영어로는 Judicial Review라고 하는데요. 모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미국의 모든 법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으로 항소가 올라가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법원에서 항소가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는 주법원에서 올라온 항소가 그 내용이 헌법이나 연방법과 관련이 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올라온 항소를 검토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9명 중 4명의 법관이 동의해야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보통 1년에 7천여 건이 올라오지만 100에서 150건 정도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연방제이기 때문에 사법체계도 2가지가 있습니다. 연방법원과 주법원 2가지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헌법이나 연방법 관련 소송일 경우에는 전국 94개 지역에 있는 지역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항소를 할 경우 전국 13개 지역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항소를 할 경우에 아까 설명한 항소 승낙을 받아야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주 헌법이나 주법 관련 소송일 경우 이게 보통 대부분의 민사 형사 소송인데요. 주 안에서 2번의 항소를 거쳐서 그 사안이 헌법이나 연방법에 연관이 있으면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검토하기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정하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국적으로 5천만 표를 더 얻고도 플로리다주의 몇백 표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 비운의 고호. 자세한 내용은 미대선 시리즈 6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고호는 문제가 많던 무효표들을 재검표해달라고 주 법원에 소송을 넣었습니다. 몇백 개의 무효표라도 고호의 표로 판정이 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6만 개의 무효표를 모두 재검표하라고 결정했지요. 선거법은 주 관할이므로 주 대법원에서 결정된 이상 주 전체에서 재검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재검표로 승부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시가 재검표를 막기 위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플로리다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부시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결정은 위헌이라고 부시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보셨나요? 전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 해밀턴이 헌법을 작성하면서 실현하고자 했던 사법부의 모습은 아주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해밀턴이 쓴 글에 보면 헌법은 오로지 판단만 하는 거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실행을 명령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검토하는 법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연방 대법관은 잘릴 수도 없고 월급이 깎일 수도 없습니다.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소신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보호장치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연방 대법원은 정치적인 정부기관이 아닐까요? 실제로 연방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첫 번째로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자리에 누가 앉는지에 따라 미국 정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긴스버그 대법관 자리에 보수적인 베럿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 집회를 제한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모든 주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둘째로 연방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검토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7,000개 중에 100개가 넘는 사건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위해 위헌 결정을 내지 않는 이상 그 법은 계속 유효합니다. 종교의 자유편에 설명드린 In God We Trust 연방법 기억하시나요? 정부가 기독교를 옹호한다고 위헌 소송이 여러 번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검토하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그 법은 위헌 판결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In God We Trust 연방법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듯합니다. 셋째로 연방 대법원은 미국 내 어떤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들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모두 무력화되었지요. 이후 전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입니다. 네 번째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절대적인 결정입니다. 어떤 다른 정부 기관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편에서 보신 대로 2020년 종교시설 집합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가 위헌으로 바꿨지요. 또 다른 예는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다른 학교에 가고 다른 화장실을 쓰고 버스의 다른 칸에 앉도록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합헌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위헌으로 판결해서 지금의 미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